한국의 유일한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백가영 간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잘 지내셨나요? 지난 6월에 방송되었던 아시아팟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알찬 방송이 되도록 열심히 준비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시아팟은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을 맡아주실 김영종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엄청 더운데 잘 지내셨죠? 네네, 잘 지냈고요. 선생님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예.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실 저는 동남아 날씨가 느껴져가지고 좀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좀 체질에 맞는 날씨인 것 같아서 좋기도 하더라고요. 예, 저도 더운 날씨 좋아하고요. 예. 저희가 사실 예. 이 더운 날씨에 녹음실에서 에어컨을 안 틀고 녹음을 하는 거의 유일한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아시아로 출장도 다녀오셨다고 예. 들었어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니 어디나 한 군데 다녀왔고요. 시엠립, 예, 그 캄보디아 다녀왔고 내일은 싱가포르 출장을 또 갑니다. 예. 또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시는 와중에 아시아팟 진행도 같이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저희 오늘은 같이 그 월간 아시아 뉴스 지난 시간처럼 같이 진행해보고 또 초대 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주요한 아시아 뉴스를 살펴보는 월간 아시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좀 기쁜 소식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6월 30일에 저희가 좀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 저번 월간 아시아 뉴스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훈센 정부 아래 캄보디아 인권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많은 활동가들이 실제로 구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그 방송을 하고 나서 6월 30일에 활동가 5명이 드디어 석방이 됐습니다. 거의 1년이 넘는 427일 만에 석방이 되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거의 1년 동안 거의 재판도 받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이 된 거라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풀려났다고 하더라도 계속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죄를 받을 경우에 5년에서 10년까지 그 형이 부여될 수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지난달에 캄보디아를 다녀왔는데요. 네네. 얼마 지난달에 소개해드렸죠. 그 캄보디아 지방선거. 최근에 나타나는 것들은 이제 여전히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굉장히 권위적인 정치로 인해서 야당, 특히 이제 국민들의 신임도를 지지도를 잃고 있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이 5명의 석방 소식이 어떻게 보면은 내년에 있을 총선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치적인 제스처를 일으킬 가능성도 굉장히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캄보디아에 대한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네,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그 라마단이라고 하죠. 한 달간의 단식을 끝낸 그런 이후에 이제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7월 9일에 말레이시아 총리 나집이 이른바 이제 오픈하우스라고 해서 종교적 명절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약 7만 명이 운집했다라는 단편 소식이 있습니다. 그 오픈하우스라고 하면 본인의 집을 개방하는 건가요? 예, 원래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명절의 의미를 새기고 음식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사실은 같은 종교와 종족뿐만 아니라 타 종족, 차 종교인 사람들도 같이 초대해서 어우러지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많이 행해지는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국면으로 오게 되면은 정치 지도자들 뭐 이렇게 지금 뭐 총리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인 행사로서 이제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바는 사실상 이제 나집 총리가 우리 돈으로 하면 약 8천억 원 정도에는 금융 스캔들에 지금 휘말려 있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여당에 대한 지지도, 정치적 신뢰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네네. 이런 종교적 행사 명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적 이벤트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포함이 된 게 아닌가. 더군다나 또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일반 시민들이 지지를 확보하려는 차원에서 종교적 의례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마치 예전에 뭐 설이나 명절 때 뭐 정치인들이 마을에 내려가서 마을 회관에 어르신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같이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그쵸, 예, 그렇죠. 약간 이렇게 정치적인 지지를 얻으려고 했던 예전에 그런 뭐 지금은 금권 선거라고 해서 하지 그렇죠. 못하게 되어 있는 그것이 그렇죠. 예. 지금 말레이시아에서도 똑같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종교적이다 있는 보니까 거라고 사실 볼 이제 수 경계가 있겠네요. 애매해지는 그쵸, 거죠. 이게 네네. 정치인지 종교적 의례인지 그걸 굉장히 합리화하기 좋고요. 그리고 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200여 가지 음식, 그래서 굉장히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네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종교적 의례, 전통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네. 이제 곧 다가올 말레이시아 선거 내년이죠. 그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2018년 이전까지는 그쵸, 네네. 실시하게 되게끔 돼 있고 그 총선의 실시 여부는 이제 총리가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때 의회가 해산이 되고 거기에 총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말레이시아 선거 때까지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말레이시아에서 진행된 이슬람 최대 명절 하리라의 오픈하우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달 월간 아시아 뉴스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난민 이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걸로 알고 있고 또 사실 이제 요즘에 사실 난민 이야기가 어디서든 굉장히 많이 나와서 화제도 많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도 보이고 계시고 6월 말에는 저희 난민의 날 행사 또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난민 관련해서 어떤 분을 초대 손님으로 모시면 좋을까 주변에 여쭤봤더니 다 하나같이 다 이 분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못하는 게 없는 분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시고 변호사가 변호만 잘하면 되지 영상까지 잘 찍어서 활동가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비난 아닌 비난을 한 몸에 요즘 말로 받고 반칙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반칙이죠.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소송도 항상 잘하시고 영상도 잘 만드시고 다재다능하신 걸로 못하는 게 없는 분이십니다. 저희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몸둘 바를 모르시네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 저의 그 수많은 수식어 중에 또 하나 추가할 만한 것들은 저희 최근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그 시리아 난민들이 공항에 한 7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다가 풀려난 그 소식을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 사건을 담당하신 변호사시기도 하고요. 제가 더 소개하는 것보다는 직접 저희 공익법센터 어필 이일 변호사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정말 엄청난 과찬에 이렇게 소개를 받은 어필의 이일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한국 최초일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아시아에서도 앞으로 이제 앞서 나갈 이 팟캐스트 제가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저는 어필이라는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에서 일하고 있고 5명의 변호사들이 일하고 있고 거기서 주된 일로 하고 있는 것은 난민이든지 구금된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 무국적자 그리고 해외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 이 5가지의 그룹들을 조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비영리 NGO입니다. 저는 거기서 주로 난민과 구금된 이주민들을 다루는 이슈들을 맡고 있고요. 그 밖에서는 연대활동 국내에서 조직하는 과정에서의 한국의 난민 지원한 단체들 10개 정도 있거든요. 그럼 그 단체들이 난민 지원 네트워크라고 활동하고 있는데 그 네트워크에서 의장 역할을 해서 사람들한테 연대활동하는 것도 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있는 한 300개 정도 되는 회원 단체들 그다음에 어떤 개인들이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 에이프런이라고 하는 아시아 태평양 난민 권리 네트워크 한국말로 하면 너무 이제 거창하게 이름이 긴데 여기서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디퓨티 역할을 맡아서 같이 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네, 영상은 잘 못하고요. 다른 건 잘 못하고 그냥 본업에 열심히 주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정말 한국에서도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다양한 역할들을 맡고 계시는 이일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난민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요즘에 난민에 관심을 갖는 활동가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난민이 더 이상 이제 낯선 개념이 아닌 그런 개념들로 많이들 받아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난민에 관심을 처음 갖게 되셨어요?
저도 사실 난민에 관심 갖게 된 건 일을 하게 되면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한국에도 난민이 있냐라는 이런 생각을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거든요. 난민들이 계시는 것 자체도 몰랐고 조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됐던 공익법센터 어필 여기서 군생활 마치고 곧장 일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여기서의 처음에 보다 보니 난민 이슈가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막상 일을 시작할 때는 어필해서 일하는 게 너무 재밌겠다. 재밌고 보람차겠고 계속해도 즐겁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일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난민 이슈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좀 마이너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대표 변호사님께 초창기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일단 들어가서 일을 하고 좀 더 어필의 활동 분야를 넓혀서 이제 조금 더 메이저한 이슈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시작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아니 전혀 몰랐던 일들이 펼쳐져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는 난민 개개인을 좀 돕다가 특별히 되게 인상 깊었던 난민 하나는 뭐 다양한 사건도 있지만 시리아 분들 중에 한 분을 최초로 만났던 그 난민을 돕다가 난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고 그러면서 뭔가 어떻게 도와야겠다 이게 왜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됐었는데요.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고 가도 될까요? 네네네네. 어떤 일들이었냐면 가볍게 말씀드리면 시리아에서 있다가 아버님뻘 되어 있는 난민이셨는데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보호소에 갇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외국 자원봉사자 통역 자원봉사자를 연락을 해서 보호소에 가서 봐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분의 사연이 너무 기구했고 이게 난민이 어떤 분들인가 이해하게 되는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 경찰관으로 열심히 일하시다가 터키로 피신을 했어요.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갔다가 고문도 받고 이러시다가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시리아 전쟁 초기에 가족들을 이끌고 같이 있다가 다 죽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터키로 피신을 하셨고 터키에서 근데 피신을 해서 살다가 계속 터키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 초창기 한 100만 명 정도가 시리아에서 터키로 넘어왔는데 얼마나 반난민 정서가 심했겠어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불도 지르고 난민들 돌아가라 이런 얘기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위해서 당연히 독일로 그때 가려고 했거든요. 자기 여동생도 독일에 사시고 그래서 자기 옛날에 독일어 연수를 받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독일로 가려고 해서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전 재산을 털어서 왜냐하면 난민들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권이나 비자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권이나 네. 비자가 문제 없으면 그냥 그걸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만들어서 이제 독일로 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브로커가 알렸던 길이 독일로 가는 게 아니라 곧장 독일로 가면 난민 신청하는 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독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갔다가 네팔 카트만두로 갔다가 네팔 카트만두에서 인천으로 갔다가 인천에서 독일로 가는 되게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코스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때 이분이 인천공항에서까지 잘 왔다가 입국을 이제 위조 여건이 걸리지 않고 입국이 됐다가 나가는 길에 위조 여건이 걸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났던 거죠. 갑자기 우리 입국할 때 이걸 못 걸렀다라는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분을 결국은 터키로 송환했어요. 터키로 송환했고 근데 더 문제는 이분이 시리아 국적자고 터키 국적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터키에서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이 사람을 인천공항으로 송환했어요. 어머. 그러니까 뭐 난민이 그런 분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송환하니까 이분은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독일 아랍어를 하면서 날 독일로 보내달라 우리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일단 당신이 위조 여권 썼으니 독일로 보낼 수는 없고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일단 해라. 그 대신 위조 여권 썼으니까 구금된 상태에 있어라라고 해서 이분이 화성 외국인 보호소 가게 됐고 저희가 통역을 같이 대동해서 만났던 것이 거의 터키를 출발해서 한 달이 거의 다 된 시점에서 처음에야 자기가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게 되고 이랬던 건데 사실 개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안전한 삶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뿐이고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것뿐인데 이분이 지금 도착해 있는 곳을 보니까 막 국가의 경계 속에서 서로 튕기다가 어디 가 있냐면 한국의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가 있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못했던. 한국 사람들도 어디인지 모르고 그렇죠. 있는 거기에 이제 갇혀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들 다행히 조력해서 나중에 난민 인정도 받고 나오실 수 있게 됐던 이제 물론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런 게 됐는데 그분을 특별히 돕게 되면서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고 개별 국제적인 사회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계 속에서 갇혀 있어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난민들이 한국 사회도 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게 되면서 좀 더 이거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좀 소개가 좀 길었네요. 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예. 개인적인 동기에 네. 대한 설명이시긴 하셨지만 네. 그러면 난민 문제 전반에 맞아요. 대한 문제점들이 그대로 다 응축된 그런 사례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연계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그 난민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난민이라는 말의 정의는
1951년에 어떤 난민 협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국가의 경계도 많이 바뀌었고 경계도 바뀔 뿐만 아니라 문제가 그 과정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소수자나 이런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본국으로 그대로 돌려보내야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막 이렇게 줄다리기 하다 보니까 5가지 카테고리의 사람들에게 정한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 뭐 정치적인 의견, 아니 국적, 아니 종교, 그다음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야기들을 쭉 뽑아서 5가지 카테고리에 들어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돌려보냈을 경우에 뭔가 박해를 받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돌려보내서 안 되고 일정한 권리를 주고 그날에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권적인 고려가 들어간 거죠. 정치적 의견 때문에 박해를 받게 할 수는 없다. 다르다는 거예요. 국적 때문에 아니 이 사람이 태어난 인종 때문에 박해를 받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 정도라면 우리가 보호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형태로 이제 정했던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레퓨지의 개념에서 한국에서 아시아권에서 마찬가지로 다 한문이라서 피난민에서 한문을 쓰기 때문에 레퓨지랑 약간 다르고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난을 피해서 온 사람들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에 그리는 것도 전쟁이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피신 오게 되고 이런 이미지를 먼저 난민을 생각하게 되는데 국제법적인 레퓨지의 의미는 난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저 원칙적으로는 돌아갔을 때 박해를 당할 사람들 이런 미래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일단 피난민 개념에서는 잘 오지 않지만 일단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의견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종교적인 문제, 인종적인 문제로 다른 나라에 가서 난민 신청을 하고 보호를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난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좀 글로벌라이제이션 얘기가 네. 많이 나오면서 사실은 국경이 좀 약간 사라진 시대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의 발달이라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사실 난민 이슈가 됐을 땐 그만큼 또 국경이 명확하게 그어지는 개념이 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좀 그런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난민의 정의도 요즘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5개 이유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 요즘에 뭐 기후 변화로 인한 난민이라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난민의 카테고리 경제적 난민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실제로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라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박해를 받아서 한국에 오면 어떤 절차를 어떻게 한국까지 오고 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 제가 보통 드는 예들은 이런 예들인데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시게 하기 위해서 한 데는 저희가 한국 사람이 한국의 성인 남성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간 거예요. 일본 여행에 가서 재미있게 이제 도쿄에서 여행도 하고 그때에서 지나고 있다가 근데 갑자기 전쟁이 터진 거예요. 한국에서 저희 상상하면 안 되지만 전쟁이 터지고 근데 이분은 저희 생각은 돌아가면 징집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이제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는 나는 이제 동족에게 총을 겨누거나 이런 거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난 정치적인 의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제 물론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런 걸 가정을 해보면 그럼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일본은 그냥 제가 관광을 많이 간 나라니까 지금 이제 하는 거고 다른 그런 건 없고요.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출입국 사무소에 가는 거죠. 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가서 난민 신청서라는 걸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작성을 하는데 어렵겠죠. 왜냐하면 일본어로 써 있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미그레이션이 얼마나 불친절하겠어요. 그쵸.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든지 이미그레이션 불친절하니까 종이 한 장 주고 알아서 써와라라고 하면 이제 뭔가 어려우니까 막 여러 가지 근처에 있는 일본인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막 써놓는 거고 써놓은 상태에서 이제 제출을 만약에 성공했다. 그럼 제출하면 뭐 접수를 안 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접수를 안 받고 그러면 이거 접수해야 된다. 돌아가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서 접수를 했고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를 이제 한 6개월이나 1년쯤 후에 우리가 연락을 하면 그때 인터뷰를 하러 찾아와라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너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럼 막상 이제 난민들 어떻게 되냐면 수트케이스 끌고 이제 한국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근데 당장 오늘 잘 데가 필요 없잖아요. 잘 데가 필요하고 돈도 지금 다 떨어졌고 신나게 여행하느라 돈도 떨어졌고 그럼 그다음에 집에서 송금 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종교단체 뭐 선의에 기대서 가든지 난민 지원단체 어디 가서 이렇게든지 겨우겨우 삶을 건사를 하다가 안 되겠다. 근데 이렇게 있어서는 거의 굶겠다라고 생각해서 일을 막 억지로 하려고 하면 갑자기 이미그레이션이 닥치는 거죠. 들이닥쳐서 너 왜 불법 취업을 하냐라고 해서 갑자기 이 사람을 구금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갑자기 범죄금을 울린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럼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라고 말하는데 답은 주지 않고 6개월, 1년 지났다가 겨우 이제 와서 심사를 받으러 갔고 심사를 받으러 가니까 막 이렇게 수사를 받듯이 조사를 받는 거죠. 당신은 뭐
왜 왔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당신 혹시 뭐 일본에 뭘 해하러 온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제3국의 예를 들자면 그렇게 쭉쭉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그래서 1년 동안 1년 반 동안 겨우 기다리면서 문제가 없나 봤더니 심사 결과는 뭐 기각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난민 정률이 거의 2%씩 안 되는 판에 그럼 100명 중에 98명을 이제 나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럼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럼 변호사는 어디 있지,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의 불안정한 시선을 계속해서 한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동안 이제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동안 일도 취업도 사실 하기가 정상적으로 어렵고, 만약에 공부를 해야 됐던 분들이면 교육을 계속 이어가기도 어렵고, 뭐 이런 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쫓겨날지 아니면 계속 있게 될지, 자기가 완벽하게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좀 뭔가 체류를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뭔가 그려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애매하게 계속해서 있다가 잘못하면 구금되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처해져 있는 게 난민들의 심정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난민들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에 입국을 해서 돌아갔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입증을 하는 이런 형태의 난민 신청서를 제출한 난민들이 첫 번째 카테고리고요. 두 번째는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고 미국 같은 데서 나오는 건데 리세틀 되는 난민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난민 협약에 사인하지 않은 나라들은 난민 신청을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그거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에 있는 유엔 난민 기구 사무소가 난민 심사를 받거든요. 네네. 그럼 유엔 난민 기구에서 심사를 사인을 해서 이 사람 난민인 것 같다라고 해서 뭔가 이제 서티피케이트를 주면, 그 대신 유엔 난민 기구가 정부는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뭔가 체류 지위를 준다든지 안정적인 권리를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은 레퓨지 컨벤션에 들어온 사람인 것 같다라는 확인만, 역시 마찬가지 1년 반 2년 있다가 겨우 종이 한 장을 주는 건데, 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다가 이분이 운이 좋으면 몇 년 있다 기다려서 예를 들어서 미국이 1년 7만 명 정도씩 리세트를 시키는데, 네네. 올해는 어느 나라에 있는 어느 나라 국적에 있는 레퓨지를 추천해달라. 그럼 유엔 난민기구에서 몇 명의 명단을 추천해주면 그 명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이제 그 기분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에 올라서 미국으로 가서 정착한다든가 다른 나라에 정착하는 그런 두 가지 정도에 있어서, 그렇게 난민 신청을 도착 국가에서 하는 경우하고 유엔 난민기구에 난민 신청을 한 다음에 리세트를 노리는 이 두 가지 방법, 이 난민들이 자국을 일단 피신해서 제3국으로 정착하는 두 가지 신청 방법들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처음에 이제 한국적 상황을 비교를 하고 일본 상황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상상이긴 하지만 와닿는 것 같은데,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아베가 한반도 유사시에 난민을 선별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난민적 상황에 있는 그런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가 안보를 중심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인권에 대한 배려와 국가 안보에 대한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일본이 그런 생각과 정책을 가지고 있듯이 또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편견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심하지 못하고 인권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약간 저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상상만 해봐도 좀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한마디도 안 통하고, 근데 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근데 우리나라에 돌아가면은 당연히 위험이 있고, 이 나라에서도 자기 책임 아니라고 버리고, 도움이나 조력을 받을 땐 아무 데도 없고, 구금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언제나 그런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한 2, 3년이 계속된다면 누구라도 사실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 상태가 가져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본인의 당장 이게 내 이슈가 아닌 것 같지만 누구나 또 경험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불안감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아까 잠깐 얘기하시면서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이 굉장히 낮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오는 난민들이 도대체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인정률은 도대체 얼마나 되나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난민 제도를 시작한 건 1994년부터였고요. 난민 협약을 사인한 다음에 하기 시작한 건 이제 20몇 년이 지났으니까 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긴 지난 건데, 정상적으로 사실 제대로 난민 제도가 돌아갔던 건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고 한국에 2013년 7월 1일부터 난민법이라는 독특한 법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다행히 좀 애증의 법인데 이게 있어서 뭐 좋은 면도 있고 하지만 좀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그 법이 생기면서 좀 더 제도가 약간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사실 많이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1,500명 정도 신청했다가 매년, 그 다음에 3,000명 신청했다가, 그 다음에 5,000명 신청했다가, 그 다음에 7,000명 신청했다. 작년에 거의 7,000명 정도 1년에 신청자 숫자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20몇 년 동안에 총 신청한 사람이
보면 2만 명 위에 조금밖에 넘는 수준이어서 사실 최근에 예전에 이제 정말 되게 최근에 막 많아졌네요. 이렇게 늘어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난민법이 시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런 거 신청하면 체류에 대한 어떤 이익을 얻기 쉬우니까 그냥 마음대로 신청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고 있는데 막상 또 보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보더라도 난민 신청자들이 숫자가 증가하는 비율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 더 난민 인정률이 낮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좀 뭔가 전 약간 지구적인 분쟁들이 항구화되고 있다라든가 이런 불안정한 것 때문에 사람들 이주를 어떤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생기고 네네. 있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이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가장 고질적인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것이 난민 인정률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지금은 추계하기에 따라 정말 다르지만 3% 이하로 지금 이해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정상적인 통계라는 게 없지만 유엔 난민 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그 협약국들에서의 전체적으로 신청한 수 대비 그다음에 인정받은 사람들의 한 숫자를 RRR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한 32%, 33%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유럽에서는 이제 유럽 연합 EU가 있다 보니까 좀 통계가 많이 이제 갖춰져 있어서 뭐 독일 같은 경우나 다른 이제 거기 도착한 나라들에서는 심사를 받아서 인정을 받거나 뭔가 지위를 얻는 비율이 50%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인데 물론 이제 나라마다 오시는 분들의 어떤 국가적인 상황이나 이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갈 수는 없지만 3%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너무 낮은 상황이고 그러네요. 네. 저희가 문제는 보기에도 네. 너무 제도를 남용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막상 실제로 보다 보면 이 갭이 너무 커서 정부가 보는 시각하고 어떤 이분들 돕는 활동가들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하고 갭이 너무 커서 그 중간에 껴서 결국은 추방되거나 아니면 미등록 체류 상태로 한국에서 숨어 지내다가 구금되거나 이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죠. 그럼 그렇게 난민 인정률이 현저하게 네. 낮은 이유가요. 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난민들을 보호하려는 의사가 없는 그러니까 어떤 당국에서 그런 보호하려는 의사나 의지가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정부에서는 이제 그게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한 번씩 문제가 되니까 보통 법사위 할 때도 한 번씩 문제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인정률이 낮냐? 다른 나라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보통 배포하는 걸로는 통계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다. 신청하는 사람 중에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신청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를 사람들은 또 보면 대부분 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 그래도 3%는 이제 너무 하다는 그렇죠. 거죠. 특히 네. 우리나라에만 그 진짜 난민이 아닌 사람들이 몰릴 그런 그렇죠. 개연성은 없는 맞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인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박해를 약간 사전적인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난민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진짜로 거기서 사실 난민이 정말 위험이 닥쳐가지고 도망쳐 나올 때는 어떤 서류 같은 거를 못 갖춰갖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일반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예. 서류를 막 갖춰갖고 나오면 계획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도주라는 느낌이 더 들 것 같은데 그런 인식의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그 난민 같은 경우에요. 최근에 꼭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난민이 많지는 않았지만 시리아 난민 사례를 보면은 유럽에서 그 테러의 개연성 그러니까 난민 신청자 중에서는 진짜 난민이 아니라 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테러와 관련된 그런 위험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 잘못된 선입견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난민에 대한 일반의 인식도 작용을 하는 것 같고 그게 정부 정책에도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 시리아 문제를 다루거나 하면서 일반 여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혹시 그런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난민 이슈가 처음에는 난민들이 한국에도 난민들이 있다,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만 하고 설명만 드려도 사람들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려드리면 좀 공감하거나 도와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뭐 2년 전 정도에 있었던 파리 테러라든가 몇 가지 사건들이 겹치게 되면서 어느새 원래 난민이란 자체가 컨셉 자체가 이렇게 개념이 별로 한국 사회에 없었다가 갑자기 난민과 위험 뭐 이런 게 동시에 연관 검색어처럼 지금 떠오르게 된 상황이 돼서 사실 사람들 심리적인 저항감이 조금 더 심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근데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제 옆에서 보기에는 안타까운 거죠. 시리아 분들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나는 동일하게 그냥 여기 한국에 피신해 온 것뿐인데 그때 아일란 쿠르디라고 터키의 보르둥 해변가에서 떠내려온 시신을 보고 나니까 이분들 얘기하기를 아니 다음 날 난 똑같은 그냥 난민으로 왔을 뿐인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내가 되게 불쌍한 사람이고 엄청나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됐고 갑자기 또 얼마 전에 지나고 있다가 또 파리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구체적인 난민과 연관된 것은 아니라고 밝혀진 건 없었으나 갑자기 일어나고 보니까 그 다음 날에
너희들은 잠재적인 테러 위험 분자들이니 너희들은 또 우리나라 돌아가야 될 사람이라고 갑자기 바뀐 거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는 아무 일도 아니고 가만히 있었고 오히려 피신왕거에 불과한데 우리를 보는 시선이 왜 이렇게 바뀌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많이 표시한 적들이 있었거든요. 뭐 어느 문제나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난민들이 가장 어떤 발언권이 사회에서 없는 예. 제외되어 있고 말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예. 보니까 조금 더 어떤 희생양이나 표적을 삼아서 정책 대상으로 만들기가 활용하기가 좋아서 아마 그런 거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아까 문제가 있다면 각 뭐 나라의 정부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에이전시들이 각자 역할을 정확하게 다 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모든 사람들을 갑자기 혹시나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을까봐 다 돌려 이렇게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난민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그 인도적 지원의 네. 개념 자체에 어긋나는 네. 그런 행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돌려보내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인천공항에 가끔 들어올 때 보면 이렇게 난민 신청하러 오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제 걸어놓은 배너 같은 걸 보면 한국어랑 영어로밖에 안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영어를 다 하는 건 아닐 텐데 난민분들이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그거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어찌어찌 입국을 해서 어찌어찌 난민 심사를 통과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0명 중에 3%면 200명 정도가 지금 네. 인정이 되는 건데 그렇게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어떤 게 주어지나요?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도 많은 청취자분들끼리 처음 오해하거나 이러실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활동에서도 뭐 기사 같은 게 나가거나 이러면 갑자기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네네. 그럼 갑자기 내 세금이 왜 난민들에게 들어가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난민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뭔가 직접적인 금전적인 혜택은 거의 없어요. 제로 상태에는 다름이 없고 난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첫 번째 권리는 강제 송환을 당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쫓겨나지 않을 권리 이게 사실 이상하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쫓겨나지 않는 게 당연한데 쫓겨나지 않을 권리라는 게 약간 형용 모순인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일단 쫓겨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권리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혜택이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의 준하는 권리를 누릴 권리. 그런데 이게 이것도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강의할 때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정부에서 지금 받고 있는 많은 혜택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사람들이 얘기를 잘 못해요. 왜냐 뭔가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느껴지는데 정확하게 그만큼을 난민들이 받고 있고 사실 그만큼도 받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예를 들어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이런 거예요. 뭐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 사회적 권리라는 게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직장이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안 그러면 이제 의료보험 아무 의미가 없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형태로 당신은 법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누린다라는 것만 몇 가지 알돼 있고 좀 특별한 뭐 이제 난민 분야에 하지만 특별한 거라고 한다면 여행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발행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 아니라 하더라도 여행 증명서 여권과 똑같이 생긴 걸 줘서 다른 나라로 갈 수 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을 결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은 다른 나라에서 있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을 들어와서 같이 살 수 있게 하는 권리가 규범적으로는 일단 마련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전부인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하는 데 있어서는 뭐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생존하고 직업을 얻고 어떤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어려운 것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이분들의 같은 경우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경제적인 자산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떨어지고 교육도 못 받고 이런 상태에서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과 준하는 권리를 누린다라고 하는 선언만으로는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있는 그런 것이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과 달리 갑자기 난민들에게 돈을 지급한다라든가 뭐 그게 뭐 나쁜 건 전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전혀 없고 그냥 힘들게 살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난민분들이 이제 지위를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네. 정착을 위해서 이제 직장, 맞습니다. 직업을 구하는 거, 이제 경제적 수단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사실상 이제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 같은 경우 그럼 정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정착이 실패하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실은 어떤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정적인 정착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 사회가 좀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소외되고 마지널라이즈 된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1세대 난민들 이제 20몇 년 됐잖아요, 저희들이. 네. 그러면 난민정을 받고 사신 분들 중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한국에 시리아 분들도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이제 태어나요. 지금도 학교에서 생기는 자녀들 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닌다든가 이런 분들 점점 문제들이 이제 그렇게 생겨나기 시작해서 다음 세대 일들이 생겨나고 막상 이제 난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부모님들은
내 삶은 이미 꼬일 대로 꼬였다. 내 삶을 해결하는 거 이제 더 이상 뭐 큰 방법을 한국에서 기대하지는 않고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곳에서 꿈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 수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가 이제 소원인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정상적인 이제 하는 거는 정착이 일단 첫 번째 매우 어렵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이주민들이나 한국 사회에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대부분 결혼 이주자 중심으로 짜여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한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 외에는 이게 어떤 정부적인 뭐 사회통합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이런 거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루트들이 별로 없고 그리고 특히 언어 문제가 많이 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랍권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대화가 전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영어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조금이라도 뭐 적어도 이태원에 가서 바람도 쐬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아랍어만 하시는 분들은 한국 사회와 완전히 닫혀 있어서 거의 대화가 안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상적인 취업을 하거나 어떤 구직 자리를 얻거나 뭔가 다음 스텝을 밟아가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거의 생각하시는 거는 어떻게든 버티고 어떻게든 집에서 임차료를 이제 못 내서 쫓겨나는 일 없이 살다가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를 잘 보내야지 정도 생각만 매일매일 건사하며 살아가는 분들인데 기존에 있는 한국 사회의 시민들하고는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이 거의 없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죠. 지금 뭐 나이가 이제 아이들도 좀 자라나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아요. 시리아 오신 분들도. 근데 의료보험이나 혜택 같은 것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발견할 때는 되게 몸에 질병이 심각한 상태에서 발견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아니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걸 안아갈 건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완전히 방치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 난민으로 아까 이제 돌아갔을 때 위험에 처해질 사람이지만 난민으로 인정하기엔 약간 까리한 그런 그룹을 그 인도적 체류 자격이라는 걸 준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미 난민으로 인정돼도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거 혜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이제 것들을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도적 체류 자격은 난민보다 사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경우 뭐 학교 뭐 아이들의 출생 등록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난민과 차이가 있나요? 네, 인도적 체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주는 독특한 비자 중에 하나예요. 다른 나라엔 없어요? 다른 나라에는 사실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난민협약이 1951년에 생기다 보니까 벌써 반세기 이상 된 거 아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맥락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결국은 어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게 전부 다 커버가 안 되는 분야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다 정부가 박해를 한 주체였는데 요즘은 정부가 아니라 민병대가 박해를 한다든가 점점 정부가 아닌 사인들이 박해하는 경우도 더 힘도 많이 생기고 아니 어떤 경우는 기업이 훨씬 더 힘이 정부보다 더 센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전통적인 협약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니 이걸 해석을 어떻게 넓혀서 좀 보호할 것인가 정부마다 이렇게 줄다리기가 많이 있는데 그걸로 안 되는 분야들을 보통 보충적인 보호라고 해서 나라마다 난민협약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뭐 고문방지 협약이라든가 기타 다른 협약으로 인해서 뭔가 쫓아내면 안 되는 사람들을 만들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받는 사회적 혜택에 있어서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보호받을 사람 필요가 있으면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보호를 받든 저렇게 보호를 받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권리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가는 것들인데 한국은 독특하게 여기는 난민으로 정략적인 이유든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입증이 부족해서든지 난민 지위를 주기는 싫으니 인도 체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권리는 전혀 인도적이지 않은 거예요. 권리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제도하고 동일하다고 보기가 참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해요. 정부가 바깥에 설명하기로는 난민법에 시행하고 그다음에 어떤 인도적 체류로 생각보다 시리아 사람들을 많이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난민에 준하는 난민으로서 이미 많이 보호하고 있다라고 막 통계를 합쳐가지고 막 국제사회에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도적 체류라는 난민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쫓아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름만 인도적이라고 붙인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정부 같은 OECD 국가에서 어떤 레피테이션인 나라에서 전쟁터로 사람을 비행기를 태워서 소환한다는 건 사실 간단치는 않거든요. 그렇게 하기는 실제 어려운 일이니까 쫓아낼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인도적으로 체류를 허가한다는 이름을 붙여놓은 제도가 지금 있는 셈이고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인정된 난민들과 달리 가족을 결합할 수도 없고 여행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사회적인 혜택에 있어서의 국민의 전원 권리도 없으니까 뭐 기초생활수급이 된다든지 의료보험이 된다든지 교육을 받을 권리라든지 이런 건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권리라는 것마저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되게 이상하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도 한국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가 있어야 일을 하는 그쵸. 건데 예.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권리를 줬으니 우린 대단한 걸 해줬다라고 했는데 막상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단순 노무를 할 수 그쵸. 있는 예, 어떤 예, 공장이라든가 예. 이런 취업밖에는 안 되는 것들이고 그분들이 안타까운 거는 예를 들어 인도 체류의 대부분을 해당하는 분들이 시리아 사람들이나 이라크 뭐 아니면 이집트 이런 분들인데 시리아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저도 왓츠앱이나 이런 거 메신저에 보면 시리아에서 오신 분들이 다 프로필 사진이 이제 가족이랑 네. 자녀들 사진이거든요. 근데 맨날 이거 어떻게 데리고 오냐라고 하는데 방법이 사실 지금 없는 그렇죠. 셈들인데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산 가족들이 같이 만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이 가장 국제적으로 클 수 예, 있는 예, 나라임에도 예, 예. 불구하고 이게 국민이 아닌 바깥에 있는 카테고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뭐 이걸 얼마나 해야 되는지 제도적인 노력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가족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권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난민들은 여권이 만료되면 여권을 받으러 대사관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갑자기 북한 여권이 끝났으니까 북한 영사관에 걸어가서 여권을 연장한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행할 수 있는 권리가 난민들에게 중요한 게 섬처럼 갇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해서 와서 들어가서 일단 지를 얻다고 하더라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가족을 만나러 갈 수도 없고 가족들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되고 그중에 뭐 아프고 뭐 꿈도 못 꾸고 뭐 이렇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떻게 보면 인도적 체류자 같은 경우가 가장 그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취업을 허가한다, 그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하지만 실적으로 허가가 되면은 그 일자리를 얻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제약이 많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허가라고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 적합한 일자리에 취직하는지를 통제하겠다라는 맞습니다. 수단인데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듣기로는 이제 그 취업 허가를 위해서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에 네, 맞습니다.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들의 일할 권리를 제약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 저는 이게 왜 우리가 인권이라고 얘기했을 때 존엄성에 대한 얘기를 항상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숨만 쉬고 그냥 생명만 유지한다고 해서 인간인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인권을 보장하는 건데 사실 한국 정부가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자들을 봤을 때는 일단 너는 우리 땅에서 머리 위에 포탄이 떨어지지 않고 숨만 쉬게 해놓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했었지만 사실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만으로서 인권이 지켜지거나 인간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 아시아파신 만큼 아시아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앞에 소개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시아 태평양 난민 권리 네트워크의 동아시아 부의장을 맡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한 국가 안에서 한 나라의 한 단체가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어려운 이슈다 난민이 그런 인식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에서 같이 논의를 해보자고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아닐까 싶은데요. 좀 그 네트워크 소개랑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에이프런이라고 그냥 약어로 저희가 부르면 되는 그 단체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이 사실 가장 많은 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난민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고 아니면 난민들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 난민들 중간 기착지 같은 그런 그렇죠. 곳들로 오는 것 입국이 좀 용이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피신을 해서 말레이시아 같은 아시아 쪽으로 왔다가 거기서 최종적으로 피신할 수 있는 어떤 곳을 정착할 곳을 찾아가는 그런 곳이 사실 아시아이기도 하는데 거기에 다양한 단체들이 이미 활동을 해오고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이 각자 리저널한 각자 도메스틱한 레벨에서 이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그 단체들의 어떤 연대 활동을 통해서 어떤 리저널한 프로텍션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지금은 300여 회원 단체들 그다음에 개인 멤버들 예를 연구자들 벌써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없고 일정한 크리테리아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이제 같이 되어서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활동은 지역 워킹그룹이 4가지로 있고 그다음 특별한 어떤 이슈에 관한 워킹그룹, 이미그레이션 디텐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략적인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여성과 아동, 위기에 처한 여성과 아동 그룹이라든지 그다음에 무국적자에 대한 관련 그룹이라든지 특별히 테마틱한 그룹들이 있어서 그 그룹들이 같이 뭘 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계속 뭐 분기별로 이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논의하고 웹 미팅을 통해서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해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근데 엄청나게 강력한 레버리지가 정부를 형태로 있지는 않지만 점점 더 커가고 있고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난민과 관련된 필드에서도 에이프런의 활동들을 점점 주목해서 네. 보고 있는 것들이 점점 저희도 조직해야 되는 과정이라든가 역할들이 점점 커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입장이고 한 가지 더 첨언해드리면 지금 거기 전체 체어를 맡고 계신 분이 우리 저기 광주대학교 연비토나 교수님이라고요. 되게 입지전적인 분이시죠. 왜냐하면 난민으로서 한국에 와서 정말 어렵게 정착을 하셨는데 스테이터스가 있는 뭐 교수도 하시고 직접 활동가로서의 자기 활동도 많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어필도 하실 수 있게 됐고 그런 에이프런의 모토 중에 하나가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 말고 이게 각자 당사자 운동으로 하게 하겠던 거 중요한 이제 가치였는데 난민이라서 정착을 엄청 고생해서 힘들게 하셨던 난민 스스로가 그 모든 단체의 체어가 돼서 실제로 뭔가 뉴욕이라든지 유엔 관련된 것 회의에서 직접 가서 말씀도 하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파워풀하게 잘 전달도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형태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윤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워낙 언론에도 많이 맞습니다. 나오시고 네. 예, 해가지고 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네, 자녀분들이 또 TV에 많이 나오시고 많이 아는 아 네, 그렇군요. 그런 기억이 그 같습니다. 요즘 APR 안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은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놀랐는데, 그러니까 아시아권에도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의 핵심적인 어떤 아이템을 피치가 되지 않을 뿐이지 다양한 난민들 이슈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파키스탄 쪽에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 파키스탄에 얼마나 많이 체류하고 있는지 사실 전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이 체류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송환할 건가 아닌가 갖고 정부랑 줄다리기를 매일 활동가들이 얼마나 이걸 해서 된다 안 된다 이 활동하고 있는 사례들이라든가 이게 이미 오래되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도 문제는 심각한 이런 이슈들이 그 지역마다 사실 되게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장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이제 피치가 되는 거는 이제 로힝야 난민들 같은 경우가 미얀마. 사실 뭐 미얀마에서 이제 불교도인 국가에서 많이 탄압도 받고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좀 검문소 같은 데서 한번 총격 사건이나 이런 게 일어난 다음에 갑자기 또 많이 추방하고 대대적인 하고 있어서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도 보고서도 한번 내고 아마 작년에 그랬던 적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문제가 사실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에이프런이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실제로 그 모든 지역에서 다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나 활동가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사건들 가장 빨리 좀 이제 정보를 듣고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거기서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떻게 조직할 수 있을까를 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도움이 빠른 것 같긴 한데 정말 그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유럽의 난민들이 사실 대부분의 난민들은 유럽을 가지 않았거든요. 갈 수 있는 돈도 없고 배 타고. 근데 유럽의 일부 난민들이 어느 정도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유럽 전세 어떤 면에서 제가 표현하자면 약간의 몸살 어떤 엄살을 하면서 갑자기 요 난민들이 몰려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대다수의 난민들은 유럽을 가지도 않고 다른 곳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주변 국가들 세계가 가장 많죠. 대부분은 다 중동에 있고 근데 또 아시아 쪽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아예 피치도 되지 않은 아이템들로 난민들이 얼마나 많이 체류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상당히 커다랗고 다양한 문제라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난민을 어떻게 보면 국적 국가에서 박해를 받아서 해외로 나왔을 때가 난민의 이슈화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맞습니다. 더 주목해야 될 문제는 맞습니다. 그 국외로 나오지 않고 박해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알려지지 않는 상황이 네. 우리가 굉장히 모르는 게 많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정을 잘 모르면은 우리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분들에 맞춰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카테고리에 그분들이 맞춰지기를 바라고 거기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만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난민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오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속한 사회 또는 궁극적으로 우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영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단순히 다른 나라의 이슈 혹은 뭐 소위 얘기하는 가난한 뭐 예. 사람들이 그냥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한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뭐 지구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렇게 난민 인정률 낮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상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도대체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무엇 할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는 그냥 일반 한국 시민으로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난민들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에 뛰어들 수 있는 활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제안드릴 수 있는 건 첫째는 약간 일선에서 제도 개선과 실제 난민들 옹호를 위해서 뛰고 있는 단체들, 저희 예를 들어서 공익법센터 어필을 포함하여 또 이렇게 또 훌륭한 단체를 많이 있습니다. 네. 후원. 네, 후원을 저도 후원회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후원회원 앞에서는 제가 원래 앉아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방송 녹음 때문에 제가 네, 그런데요. 그런 단체를 후원해 주신다든지 소식을 듣고 공유해 주시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되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뉴스레터 같은 거 듣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난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인정투쟁은 아니어도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알리는 거가 사실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단체 일반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존재하고 있구나, 이분들이 그리고 어떻게 살고 계시는구나라는 뉴스와 소식들을 계속해서 듣고 또 옆에 주변에 공유해 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이 특별히 중요한 거는 단체들이 싸우고 활동을 하다 보면 제도 개선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은 바뀌는 것 같아요. 약간씩이라도 그 뭐 압박을 통해서는 소송을 통해서든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더 막막한 부분들은 한 번의 부정적인 뉴스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확 차가워지는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들, 그런 여론들이 사실 그 부분은 어떤 단체 활동으로 커버될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분들이 이미 한국 사회에 찾아오신 분들이고 우리 옆에 있고 그러니까 난민 이슈를 들으면 저희가 항상 그렇게 갑자기 국가의 시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나라로서 가능한 역량인가 막 이런 생각 갑자기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와 있어요. 이미 와 있고 이 사람들을 구체적인 얼굴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쫓아낼 것인가, 이분을 가둘 것인가, 이분을 가족으로부터 서로 찢어버릴 것인가, 아니 이분을 그냥 마지노라이즈 살게 되다가 그냥 개인으로 그냥 독거로 사망하게 그냥 놔둘 것인가, 방치할 것인가, 이런 거 되게 구체적인 문제들인데 이제 그렇지 않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의 분들께서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살고 있고 이분들이 구체적인 우리하고 똑같은 얼굴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삶의 똑같은 수많은 스토리들을 갖고 스스로 살고 꿈도 갖고 가족들을 지금 같이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좀 이해하신 상태에서 뉴스나 문제들을 좀 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한국 사회가 좀 난민을 조금이라도 잘 보호한다면, 어느 나라도 완벽히 난민을 잘 보호한다 이런 나라는 사실 없지만 적어도 쫓아내지 않는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쫓아내지 않으니까 너희들 잘 만족하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그나마 우리가 모두 바라듯이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려면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살 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좀 필요하고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사회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다른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분들을 같이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고 같이 좀 이제 끌어들이고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이런 부분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좀 더 열고 난민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고 같이 이곳에 계셔서 친구가 필요하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옹호하는 메시지들을 조금씩 더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친구랑 싸운 다음에 학교 가기 싫어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나라에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땐 사실 그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좀 감싸주고 같이 친구가 되어주는 게 가장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긴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항상 요청드리는 게 있어요. 초대 손님께 저희가 관련한 아시아 노래를 소개해드리기를 요청드리는데요. 오늘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을까요? 이거 제가 이 부탁을 들었을 때 정말 이게 저도 생각을 잘 못하고 있었다가 너무 멋진 코너다. 정말 제 생각엔 이 팟캐스트의 가장 핵심은 이 코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난민들한테도 제가 물어봐서 노래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돈은 되게 리거한 접근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스테이터스 주는 데만 있지 어떻게 생활하고 사는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도 막
막 물어보면서 무슨 적절한 노래가 있을까 찾다가 저희 단체에서 도와서 난민 인정을 받으셨던 어떤 카친족이라고 또 미얀마 안에 수많은 소수족들이 있고 거기서에 있는 버마 내에서도 소수부족들에 대한 사실상의 내전 상태 휴전이었지만 계속해서 정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상의 독립이 되지 않아서 또 싸우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계신데 카친족들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2월 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년 카친족의 레볼루셔널 데이인가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마다 카친족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부르고 있는 우리 연대와 이런 것들 고취시킨다고 해서 제목은 웅팡 하카난데라는 하카난데라는 노래인데 여기에 그냥 영어로 만약 직역하자면 뭐 카친족의 엑소더스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가장 카친족들이 많이 알고 함께 그 레볼루셔널 데이에 부르는 노래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저희랑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이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김영정 선생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노래 들으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